지금 역사관이 간주에서 오신 분들이나 제주에서 오신 분들은 얘기하실 거예요. 이게 손바닥만 한 것이 여순 역사관이고 기록관이다. 이게 현재 여순 사건의 현 주소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여기 오신 걸 환영하고요. 그래도 여기가 18관입니다. 어떻게 18관이냐? 요 판 하나가 일관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는 근데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건물은 유족들이 노무현 정부 때 진실하해위원회에서 그 진실규명을 받으신 분들이 국가를 상대로 해서 8년 동안 싸워서 보상금을 희생자 8천만 원, 자녀들 800만 원 이 정도밖에 안 받았죠. 그 받은 돈에서 17번 모아서 이 건물을 샀습니다. 이 건물을 산 거는 버스 이동이 편한 곳이라고 여기를 샀어요. 그래서 1층은 유족회 사무실, 순천 유족회. 이제 2층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여순 사건이 그동안에 우리 동화책에서 나오는 임금님의 길은 담당기기 동화 아시죠? 다 숨어서 여순 사건을 얘기를 해야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벗어나서 당당하게 여순 사건을 얘기하자. 그래서 이 공간이 있음으로써 여순 사건을 여순 사건의 역사는 이런 거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공간이고, 유족들과 지역의 시민사회와 그 다음에 그 관은 이제 여기 리모델링한 재정을 좀 도와줬죠. 내용을 만드는 것은 시민사회가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는 그동안의 여순 사건을 전부 다 애곡을 지금도 시키고 있잖아요. 적어도 우리는 역사는 사실에 근거한 자료에 근거해서 구성을 하자. 그래서 여순 사건의 역사는 노무현 정부 때 진실하해위원회에서 조사한 내용으로 봤을 때 여순 사건은 이런 역사다 라고 해서 여기에 최대한 객관적으로 여순의 역사를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순 사건은 76년이 되다 보니까 유족지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전국 방방곡곡에서 여순 사건을 공부하려고 투어를 많이 옵니다. 천만다행이게도. 그러면 이 공간이 있어서 그분들한테 여순의 역사는 이런 거라고 설명할 수 있고, 또 지역의 청소년 아동들에게 이 공간에 와서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손바닥만 하지만 엄청난 가치와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그런 곳에 정말 제가 사랑하는 YMCA의 우리 멋진 지도자들이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동이고 감탄이고 뭉클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 전에 여순 사건을 특별법을 만들기 위한 간절한 마음으로 이 공간을 꾸몄기 때문에 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거를 양해를 구하면서 여순 사건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해설하고 또 자료를 찾고 하시는 우리 임송본 선생님을 소개하면서 이분의 맛깔난 여순 사건의 역사 이야기를 잠깐 여기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발의 원인 전개 과정이 기울까요? 이렇게 쭉 눌러보시고 의자에 앉으시면 임송본 선생님께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앉으십시오. 이제 과 관련해서 이렇게 역사관 형태로 조성되어 있는 데가 여기가 이제 최초였고요. 여기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흔히 이제 여순 사건, 여순 예전 어르신들은 여순 반란, 그 이후의 사건. 근데 황쟁이라는 이름을 팔고 처음으로 이제 순천시에서 이제 내일 가보시게 될 위령탑이 있어요. 그 위령탑 이름도 여순 황쟁탑 이렇게 바꿨고요. 그게 이제 5월에 바꿨고 10월에는 여기 이제 역사관을 조성하면서 여순 황쟁 역사관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흔히 이제 뭐 책자에도 나와 있는데요. 가면서 또 말씀드릴 건데, 해방 이후에 끊임없이 우리 민족은 분단 반대 운동을 끊임없이 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미군정이 이제 해방에 직접 들어왔을 때 미군정의 기본 정책은 현상 유지였습니다.
일본 헌병이 우리 치안을 담당했을 정도입니다. 45년 9월 9일, 9월 8일에 이제 미군들이 인천함을 통해서 들어오거든요. 그때까지는 일본 헌병들이 여전히 우리 경찰이 그대로 오고, 그 다음에 일제시대 관리가 그대로 오고 하니까 사람들은 굉장히 반발이 심했었고, 미 군정에 대한 반발과 그리고 미 군정에서는 처음에 이제 그 미국 수립이라는 일제시대 때 몽출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쌀을 걷어서만 하고 처음에 미 군정은 그걸 안 했어요. 자기들은 그래도 자유민주주의 뭐 자본주의 국가니까 시장에 맡겨놨는데 시장에 맡겨놓으니까 매점 예석이 엄청 심하고 쌀값이 시장가 5배 넘. 제일 먼저 이제 들고 일어났던 데가 46년에 7월에 우리하고 가까운 화순 판광 노동자들이 제일 처음에 이제 3.1절 8.15 46년 8.15를 맞이해서 8.15 해방 기념과 함께 이 먹고 식량 문제에 대한 항의를 하러 광주로 가는데 지금 화순에서 광주로 넘어가는 너리째 있잖아요. 거기에서 전차와 비행기까지 동원해가지고 그 탄광 노동자들의 학살이 처음에 일어나는 겁니다. 거기에서 계속 이어진 게 46년 대구에서 일어난 10월 항쟁이에요. 그것도 결국 미 군정에 대한 반발로 끊임없이 미 군정이나 친일에 대한 반발이 여전히 있었는데, 그리고 거기다 더해진 게 이제 46년 이후에 이승만이 등장하면서 끊임없이 이제 남한만의 단독 선거를 빼하고 하니까 거기다 분단 반대 운동이 더해진 결과가 이제 제일 처음에 터진 데가 제주도였죠. 그래서 4.3이 터졌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4.3을 진압하라고 육지에 있는 경찰들도 동원하고 처음에는 그래요. 육지에 있는 경찰들이 동원될 때 갔던 게 이제 주로 서북 청년단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4.3을 진압하라는 명령을 여수에 있는 14연대한테 내리니까 14연대가 동포각사를 거부한다면서 동족상잔 결사반대, 미군 즉시 철퇴 두 가지를 내세우고, 군인의 사명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건데 우리에게 제주의 외국 인민을 학살하라고 보내는 것을 우리는 갈 수 없다. 이렇게 요즘 최근 들어서 이제 학자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군대의 역사 중에서 군인의 사명에 가장 충실했던 사람들이 48년 14연대 아니었나. 이게 민족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는 이 요순이 군인들이 국가 명령을 거부했다고 해가지고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반란으로 규정돼 있었거든요. 정권이 수없이 바뀌어도 계속 반란이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와서야 이제 특별법 제정되고 좀 달라지는 기미가 있었는데, 이번 정부 들어가지고 약간 지금 사회가 전체적으로 좀 우경화됐죠. 그러니까 다시 똑같이 요순이 반란이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한라산 같은 깊은 산에 들어가서 유교 활동을 하면 되지 않을까. 물론 지도급 인사 중에는 좌익 군인들이 분명히 있었죠. 그들은 이제 남로당과도 통하고 이런 게 있었으니까 그 사람들은 그렇게 좀 시간을 끌어보자는 생각이었고, 그 사람들은 기껏해 한 30-40명이에요. 주도에 있던 세력. 나머지 이제 한 1000여 명이 같이 했었는데요. 그 나머지 14연대 군인들은 어떤 생각이었냐면, 우리가 굳이 제주도 가서 그 사람들을 죽여야 돼, 이런 생각도 있었고, 결정적으로 친일 경찰을 좀 혼내주자. 왜냐면 경찰하고 군인들이 그때 사이가 별로 안 좋았을 때예요. 경찰이 자꾸 군인들을 무시하거든요. 왜 되냐면 군인들이 일어서니까 여수에서 그 다음날 10월 20일 날 여수군 인민대회가 열립니다. 우리 이따 인민대회장에 가보게 될 텐데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그동안 그 당시 그 인중들이 가졌던 친일파 척결, 그 다음에 토지개혁,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였어요.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런 토지개혁을 해야 하게 됩니다. 토지개혁을 근데 미 군정에서 안 하고 미루고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여수 인민위원회에서 토지개혁도 하고 그런다니까 여수 사람들이 우리가 꿈꾸던 세상이 드디어 왔다고 생각하고, 이 14연대 군인들의 공기에 더해져서 이쪽 지역민들이 그들과 함께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14연대 군인의 공기가
이쪽 지역의 민중 항쟁으로 퍼지게 됩니다. 전후 관계 여러 배경이나 그 이후 전쟁 과정을 따져보면 이것은 단순히 반란이라고 치부할 수 없는 이 전체적인 민중 항쟁이 결여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민중들이 나서게 되니까 국가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반군통을 전투사령부를 결성해요. 이 사진 하나만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반군통을 전투사령부가 광주에서 회의를 하는 건데요. 이 사람이 이제 사령관이고요. 광복군 출신입니다. 여기 옆에는 미 군사 고문단들이 있죠. 미군들이 미국에서 지금은 자기들의 요순하고 아무 관련이 없다 그러는데 사진에 다 드러나잖아요. 이 사진 찍은 사람이 미국 사람이에요. 여기 라이프라고 써져 있는데 팔 마이던스라고 동경특파원인데 24일 날 순천에 와서 27일, 28일까지 여수 사진까지 찍은 한 300여 장 넘게 사진을 찍었어요. 근데 흔히 이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조직표를 건네주고 살아났다. 우리 옆에 있는 미군들이나 백선엽 등이 굉장히 아꼈다 그래요. 어찌됐거나 이렇게 반군통을 전투사령부를 결성하고 이승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일일이 조사해서 다 제거하는 어린아이까지. 그렇게 해서 대대적인 토벌 작전을 벌였습니다. 네, 토벌을 했고요. 그래서 이 전국에 있는 그때 당시에 전국에 15개 연대가 있었는데 7개 연대가 여수 순천으로 몰려와요. 그렇게 해서 진압을 했거든요. 진압을 했으면은 이제 이 지역민들을 그 반란군들하고 분리를 해가지고 반란이었다면 이제 위로를 해주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정부 생각이 그게 아니었어요. 이쪽 지역민들은 똑같은 반란이에요. 그래서 전남 반란 사건이라고 해요. 초기 명칭이. 그래서 이렇게 학교 운동장 같은 데다가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제 흔히 자기들이 말하는 부역자란 말이 별로 좋은 말이 아니어서 우리 협력자라고 합니다. 협력자를 찾아내가지고 인근 산에서 죽이거나 군법에 회부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처리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것까지 가냐 이것을 이제 전체적으로 이걸 반란으로 몰아가기 위해서 이 동원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 문인들과 또 언론인, 종교인, 종교대표단도 옵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수 순천에 와서 보고 들은 것을 막 그 신문 같은 데 쓰라 그래요. 그 사람들이 올 때는 12월이에요. 이미 어느 정도 토벌이 된지. 그때 와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반란군의 행위인 것처럼 해가지고 하나의 거대한 빨갱이들을 만들어내요. 원래 빨갱이가 사회주의자를 약간 낮춰서 이르는 말인지 약간 부정적인 의미를 안 썼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왜냐하면 일제시대 때 사회주의자들이 굉장히 그 독립운동을 열심히 했잖아요. 좀 더 긍정적인 이미지였는데 빨갱이 하면 죽일 놈으로 바뀐 것이 이호순 이후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국가보안법을 만들어서 자기 생각과 다르면은 그야말로 빨갱이를 만들어서 죽여버리고 사상을 통제하는 지금도 안 없어지고 있잖아요. 국가보안법이. 그리고 이쪽 어르신들이 제일 가슴 아파하는 게 연좌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들은 학살자 수만 따져봐도 100만 명은 충분히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되는데 다른 것들은 많이 안 알려졌는데 이호수는 그동안 너무 많이 안 알려지게 된 것이 군인들이 출발했다는 것 때문에 차마 말도 못하고 그렇게 숨지고 있다가 또 여러 사람들의 활동 결과 겨우 특별법 만들어지고 이런 공간들이 만들어지게 된 것 같습니다.